네, 27번째 챕터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드디어 이제 마지막 챕터의 강의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 26번째 챕터까지 공부해 오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자, 27번째 챕터의 내용도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하는 얘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 온 예제는 하나의 소스 파일 안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의 파일 안에다가 모든 것을 다 담아 놓지는 않습니다. 여러 개의 파일들이 만들어지고요. 이것이 하나의 프로그램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럼 좀 쉬운 얘기부터 좀 하고 들어가 볼까요? 자, 파일을 왜 나눌까요? 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질문이에요. 파일을 도대체 왜 나누는 것인가? 1. 파일을 나누지 않으면은 프로그래밍이 안 된다. 프로그래밍이 안 된다. 2. 굳이 파일을 나누어야지만 프로그래밍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관리하기 좋아서 일단은 좀 용도별로 나눠서 담아 놓으면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예, 1번과 2번. 사실 제가 한쪽으로 몰아간 경향이 없잖아 있지만, 예, 그렇습니다. 답은 2번이에요. 관리가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파일을 나눈다라는 것에다가 우리가 상당히 큰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는데요.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좀 오버한 겁니다. 매우 단순합니다. 파일을 나누는 이유는 관리하기 좋아서예요. 파일을 안 나눠야지만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것 절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파일을 나누었을 때의 이점을 좀 살펴보도록 하면요. 제가 한 가지 이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보통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한 사람이 원 펄슨이 하나의 프로그램을 갖다가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보편적으로 우리가 접하는 것들이죠. 하지만 실무에 나가 보면은 실제로 다수의 사람이요. 하나의 프로그램을 개발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여가지고 하나의 파일 안에다가 자기가 담고 싶은 거 다 담는 것이 아니고, 이 A라는 사람은 A라는 사람 나름의 파일을 마련을 하고, B라는 사람은 B라는 사람 나름의 파일을, C라는 사람은 또 C라는 사람의 나름의 파일을 만듭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하나로 묶습니다. 묶는다고 해가지고 한 파일 안에 다 담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위치에 배치를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이제 묶어서 컴파일을 해서 하나의 실행 파일을 만들어 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봐도 협업을 통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서는 다수의 파일이 만들어지는 것이 훨씬 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자연스럽고 또한 어떤 용이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좀 과장을 하겠습니다. 1만 라인짜리 프로그램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거 그냥 흔히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실무 프로그램에서도요, 보면은 순수 소스 코드만 만 라인 넘는 프로그램 의외로 드뭅니다. 우리 보통 이제 공부하는 친구들 가끔 보면은 나 만 라인 넘는 프로그램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제가 직접 들어본 적은 몇 번 안 되지만 근데 이 만 라인 넘는 프로그램이라는 거 쉽게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뭐 물론 아주 없는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이제 1만 라인 정도다. 그러면 개인이 만드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1만 라인을 넘기가 힘들고요. 보통 회사에서 팀 단위로 만드는 프로그램들이 만 라인을 넘어갑니다. 또 좀 다른 얘기를 해보면 이제 또 그 차세대 언어라고 많이 하는 우리 차세대 언어라고 얘기하기엔 이미 너무 보편화된 객체지향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면 그 라인 수는 더 줄어듭니다. 자, 그런 얘기는 제가 여기서 좀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1만 라인짜리 프로그램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거를 하나의 소스 파일 안에 다 담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1만 라인 중에서는 A에 해당하는 기능도 있을 거고 B에 해당하는 기능, C에 해당하는 기능이 있을 겁니다. 이것들을 갖다가 그냥 하나의 파일 안에다 담아두면은 나중에 내가 수정하기도 참 불편해요. 근데 파일을 나눈다라는 거죠. 기능별로 혹은 용도별로 혹은 목적별로 해가지고 파일을 다 나눠서 적절한 이름을 부여해서 파일을 나눕니다. 그러면 나중에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떠한 A에 해당하는 기능을 갖다가 수정하길 원해요. 그러면 얘는 어떤 파일에 있어. 파일의 이름 a funk.e c 이런 파일이 있어서 그 파일로 들어가 가지고 그 파일만 수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파일을 나누지 않고 프로그램을 만든다. 이거는 사실은 단순히 얘기할 땐 제가 관리 요 정도로만 말씀을 드렸지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7번째 챕터에서는 파일을 나누는 방법, 그리고 이제 파일을 나누다 보면 헤더 파일의 중요성을 인지하게 됩니다. 헤더 파일이 왜 필요한지. 우리가 지금까지 그냥 막연히 알았던, 헤더 파일, 스탠다드 IO다 H.
뭐 이렇게 그냥 알아왔던 그런 헤더 파일이 실제로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인지, 그 다음에 그 헤더 파일은 어떻게 만들 것인지, 뭐 기타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자, 제가 도입 부분에서 좀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은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통 이제 C 언어 공부했다라고 하는 분들이 나 둘 이상의 파일 나누는 방법 모른다라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거 잘못된 겁니다. 내가 C 언어를 잘 공부를 했고 내가 C라는 언어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든다라고 하면 파일을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아주 뭐 간단한 토익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다. 짧은 뭐 말 그대로 장난감 같은 그런 코드를 만들어 낸다라고 하더라도 파일을 분할하는 습관, 헤더 파일을 디자인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제가 파일을 분할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헤더 파일을 디자인하는 방법 다 여러분들에게 이번 챕터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아예 처음부터 그런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좀 그 상당히 그 원초적인 얘기, 예, 단순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자, 이러한 그 소스 파일, 프로그램 하나가 있습니다. 뭐 단순합니다. 뭐 교재에 보면 예제에 있습니다. 뭐 increment라는 함수와 getNum이라는 함수가 있어서 increment라는 함수는 전역 변수 num의 값을 증가시키고요. getNum은 그 값을 반환합니다. 그리고 이제 getNum과 increment 함수 수를 통해서 메인 함수에서 num에 접근하는 그런 간단한 예제입니다. 자, 이 예제가 아주 커요. 뭐 물론 가정입니다. 이거는 사실 뭐 예제이기 때문에 파일을 나눌 필요도 없지만 너무 커서 파일을 나눠야 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눴습니다. 나누는 기준은 뭐 특별히 없습니다. 함수는 뭐 func.c라는 파일에다 넣었고요. 전역 변수는 num.c에 선언을 했습니다. 자, 메인도 별도로 main.c로 나누었습니다. 자, 물론 우리는 아직 파일을 나누어서 프로젝트에다가 하나로 묶어서 컴파일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거는 제가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아직은 그 방법을 모르죠. 예, 근데 일단 이렇게 나누어서 하나의 프로젝트 안에 얘네들을 다 담았다고 가정을 해보죠. 컴파일을 하면 컴파일이 될까요? 예, 안 됩니다. 예, 단순히 뭐 어떻게 당연히 단순히 나눴는데 되겠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의외로 그 이유가 매우 단순해요. 사실 나누었다라는 사실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나눈 것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나누고 났더니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면 컴파일러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면 컴파일러가요. 얘네들을 여러분이 이제 하나의 프로젝트로 묶어서 컴파일을 하죠. 그러면 num.c도 func.c도 main.c도 컴파일이 진행이 됩니다. 뭐가 먼저 컴파일이 될까요? 그거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먼저 컴파일이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num.c의 컴파일과 func.c의 컴파일과 main.c의 컴파일은 완전히 별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또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뭐냐면 뭐 물론 이미 답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링커에 대한 정보를 다 드렸으니까. 근데 혹여라도 또 뭐 복습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아니 그러면 별도로 컴파일을 하면 어떻게 하나의 실행 파일로 만들어도 됩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별도로 컴파일이 각각 이루어졌다. 어떻게 얘네들이 하나의 실행 파일로 만들어지죠? 그것을 해주는 애가 누구예요? 링커죠. 링커에 의해서 링킹의 과정을 거치면 걔가 하나의 실행 파일로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컴파일러는 단순하게 파일 단위로 컴파일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 func.c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2번 타자로 컴파일을 했고 num.c를 갖다 1번 타자, 얘를 2번 타자, 얘를 3번 타자로 컴파일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2번 타자를 컴파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 1번 타자를 먼저 컴파일을 한 거죠. 자, 따라서 컴파일러는 int num을 컴파일을 합니다. 이 문장을 컴파일을 했어요. 자, 따라서 이제 두 번째 파일을 갖다가 컴파일을 합니다. 자, 얘를 컴파일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자, 이 num이 누구냐? 컴파일러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알죠. 왜? 그럼 앞에서 컴파일했던 건데 다른 파일이 있지 않냐? 네가 컴파일한 것 중에 하나 있지 않느냐? 근데 뭐라고요? 컴파일러는 파일 단위로 컴파일을 합니다. 즉, func.c라는 파일을 컴파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전에 num.c를 컴파일을 했건 main.c를 컴파일을 했건 이전에 컴파일한 컴파일 정보를 가지고 와서 그걸 근거로 컴파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func.c를 컴파일한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increment라는 함수가 있네. 컴파일을 하는데 보니까 내가 본 적 없는 num이라는 애가 등장을 한 거죠. 또 여기서 보니까 num을 리턴을 합니다. 근데 난 num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num이 뭐냐라는 에러 메시지를 띄웁니다. 자, 메인 같은 경우 볼까요? 자, 메인 함수에서 실제 그 여러분들 예제를 보면 이 함수 내에서 increment 함수 도출하고 getNum 함수 도출합니다. 여기 있죠. 예. 따라서 컴파일러도 func.c를 컴파일을 했다라고 하면 increment와 getNum이라는 함수의 존재를 알 텐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컴파일러는 그 정보를 버립니다. 기억하지 않습니다.
자, 메인-를 컴파일할 땐 새로운 마음으로, 이전에 내가 뭘 컴파일했던 전혀 생각하지 않고 새로운 마음으로 컴파일을 하다 보니까 인크리먼트가 뭔지, getNum이 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크리먼트 함수, 그 다음에 뭐 여기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getNum 함수는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일단 나눠놨어요. 나누는 건 좋았습니다. 근데 나눠놨더니 도대체 얘가 어디 있느냐, 이거 뭐냐라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난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알려줘야 되느냐? 컴파일러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컴파일러는 파일 단위로 컴파일을 하니까 그 파일에다 필요한 정보를 남겨놔야 돼요. 즉 여기다 뭘 알려줘야 되냐면 num이라는 변수, 그거 다른 파일에 있어. 그러니까 너 무리 없이 그냥 진행해도 돼 라고 알려줘야 됩니다. 자, 얘 컴파일 할 때, 야, increment라는 함수, 그 다음에 getNum이라는 함수, 그거 다른 파일에 있어. 그러니까, 있다고 가정하고 너 컴파일 해도 돼. 라고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즉, 파일을 그냥 나눠도 될까요? 라는 이 제목의 답은 no입니다. 예, 근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 yes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왜? 그냥 나눈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나눈 다음에 서로 관련 있는 것들, 어디에 존재하는지, 외부에 존재한다라는 정보를 갖다 알려준다라는 전제 조건만 붙으면 파일은 그냥 나눠도 되냐? yes입니다. 단 뭐만 알려주면 된다? 예,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알려주는 것도 매우 단순합니다. 예를 들어서 펑크다시에서 num이라는 변수, 그거 num.c에 있어. 이렇게 안 알려줘도 돼요. 밖에 어딘가에 있어. 그냥 내 안에는 없지만 어딘가엔 있다라는 정보만 알려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알려주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을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바로 이겁니다. 자, 이 보면은 int num만 놓고 보면은 뭡니까? 이건 전역 변수 선언이죠. 근데 여기 앞에 뭐 어떤 선언이 들어갔냐면, 자, extern이라는 선언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선언이에요. 지금 이 강의에서. 자, 이건 뭘 뜻하는 거냐? int num이라는 변수가, 예, 전역의 형태로 선언이 된 거죠. 이 변수가 밖에 어딘가에 있어 라는 그러한 선언입니다. extern이. 즉, 이건 전역 변수 선언이 아니고 밖에 어딘가에 있어 라는 선언이다 라는 거죠. 자, int용으로 선언된 변수 num이 밖에 있어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따라서 컴파일러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얘를 무리 없이 컴파일을 진행을 합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 보면 void, increment, void 함수 선언이죠. 예, 지금 여기 보면 extern 선언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뭘 뜻하는 거냐? 반환형이 void이고 함수의 이름이 increment이고 인자로 전달받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함수가 외부에 선언돼 있어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리 없이 컴파일, 이 문장 increment 함수 호출 문장 등장하면 무리 없이 컴파일 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이 컴파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뭘 또 알려주고 있습니까? 외부에 있다. 뭐가? getNum이라는 함수가. 근데 그 getNum이라는 함수는 반환형이 int이고 인자값 받는 것이 없는 함수이다. 이런 함수가 외부에 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따라서 main.c도 무리 없이 컴파일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funk.c도 당연히 컴파일이 되죠. num.c는 당연히 컴파일이 되죠. 따라서 컴파일이 일단 완료가 되면 얘네들이 사실은 이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죠. 얘가 호출하는, 여기서 호출하는 인크리먼트는 얘가 가지고 있고 얘가 접근하는 변수는 얘가 가지고 있어요. 이걸 하나로 묶어줘야 되죠. 그것을 묶어주는 애가 누구냐면 바로 링커. 앞에서도 좀 전에 바로 말씀을 드렸죠. 링커에 의해서 이 관계가 묶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링크예요. 묶어주는 겁니다. 링커. 묶어주는 애. 그러니까 링커예요. 그래서 링커라는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얘네들이 묶여서 하나의 실행 파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참고적으로 이 익스턴 선언은 필수입니다. 근데 자, 요 경우에는 익스턴 선언을 생략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건 이제 얘는 이제 함수의 사실은 이 익스턴 빼면 이제 함수의 원형 선언 우리가 앞에서 봐왔던 거잖아요. 이 원형선 어차피 이 선언은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자, 이 increment라는 함수 잠시 후면 나오니까 컴파일러야 그냥 이 함수 출 문장 나오면은 컴파일하고 넘어가라 라고 한 다음에 우리가 increment 함수를 사실상 뒤에다 배치했었어요. 기억나실 겁니다. 근데 이 그러한 의미, 즉 잠시 후면 등장한다 라는 의미만 있을 뿐만이 아니라 잠시 후가 아니라 어딘가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실은 좀 더 정확히 얘기를 하자고요. 우리가 앞에서 선언했었던 보이드 인크리먼트 보이드 있잖아요. 그건 어떤 의미냐? 어딘가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컴파일러에게. 그래서 컴파일러가 이 문장을 딱 접하는 순간 어딘가에 있구나. 인크리먼트 함수. 그럼 인크리먼트 함수의 호출 문장을 만나면 나는 어딘가에 있으니까 무리 없이 컴파일하고 넘어가야지 라고 해서 메인 함수가 무리 없이 컴파일이 되고 그 뒤에 그 어딘가에 해당하는 그 뒤에 인크리먼트 함수가 등장을 했었잖아요. 예,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익스턴은 사실 넣어주셔도 되고 안 넣어주셔도 됩니다. 예, 익스턴은 생략이 가능해요. 이미 익스턴을 생략을 해도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내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어떤 식으로 선언을 하냐면 이건 물론 사람마다 달라요. 그리고 또 이거 뭐 좀 다르다고 해서 뭐 욕할 것도 아닙니다.
어떤 프로그래머들이 이렇게 합니다. 익스턴 선언 다 빼버려요. 아예 함수 익스턴 선언 그냥 귀찮으니까 빼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프로그래머는요, 한 파일 내에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 인크리먼트라는 함수가 이 파일 내에 존재한다라고 할 때는 익스턴을 쓰지 않고 다른 파일에 존재한다라고 했을 땐 익스턴 선언을 넣어주는 프로그래머도 있습니다. 그건 어떤 의미냐면 그렇게 구분을 해 놓으면 익스턴이라는 그 선언을 딱 보는 순간 이 함수는 파일 밖에 있구나. 그다음에 익스턴이 없으면 얘는 이 파일 안에 어딘가 있구나.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 신호의 용도로 사용을 하겠다라는 거죠. 예. 뭐 그건 여러분이 따르셔도 좋고 뭐 안 따르셔도 나는 그냥 불필요하니까 익스턴 다 빼겠다. 아니다. 나는 익스턴 선언이 마음에 들어서 이게 뭔가 의미하는 게 상당히 강한 것 같으니까 난 익스턴 선언 늘 넣어주겠다. 그럼 넣어주셔도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스태틱 선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스태틱 이야기 했었던 거죠. 조금 복습을 해볼까요? 사실상 얘는 어떤 형태를 갖습니까? 전역 변수에 유사합니다. 전역 변수에 훨씬 가까워요. 지역 변수가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스태틱 지역 변수다, 스태틱 전역 변수다라는 이제 표현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그 어떤 선언의 형태를 근거로 해서 하는 얘기고 사실 얘는 전역 변수지 지역 변수가 아닙니다. 예, 제가 지금 전역 변수가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그럼 잘못 말씀드린 겁니다. 얘는 지역 변수가 아니죠. 사실상 전역 변수에 훨씬 가깝습니다. 다만 뭐였냐면 전역 변수인데 접근의 범위를 갖다가 이 simple func 함수로 제한하기 위해서 스태틱이라는 키워드를 들고 함수 안으로 들어온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면 전역 변수에다가 스태틱 선언을 하면 이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질까요? 자,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제가 얘와 빗대어 얘기를 해볼게요. 자, int num이 전역 변수였다라고 하면 다른 파일에서 접근이 가능했을까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extern int num 선언을 하면은 접근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얘가 전역 변수였다면. 근데 함수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다른 파일에서 익스턴 선언을 아무리 해도 여기엔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즉 스태틱 선언의 근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접근의 범위를 파일 내, 그러니까 물론 이 경우에는 이제 저기죠. 파일에서 추가적으로 함수 내로 제한을 한 거죠. 스태틱 선언이 선언이 되면 그것이 전역 변수이든 지역 변수이든 밖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파일 밖에서. 즉 스태틱 여기 선언되죠? 그러면 얘는 뭘 뜻하는 거냐? 익스턴 선언을 하더라도 내가 이 int num에 대한 접근은 외부 파일에서의 접근은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즉 스태틱 전역 변수는 스태틱 전역 변수가 선언된 파일 내에서만 접근이 가능하지 익스턴 선언을 했다고 해서 다른 파일에서 접근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뭐 어려운 거 아니죠. 익스턴 선언을 알아야 이 스태틱 선언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에야 비로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오래전에 스태틱 지역 변수 공부했죠. 이제야 비로소 우리가 스태틱 전역 변수 공부했습니다. 스태틱 전역 변수를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익스턴을 알아야 되고 이 두 개를 같이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7번째 챕터의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